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보좌관이 그런데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게 잘못된 정보라는 건가요? 맞습니까? 1억 원 건넬 당시 강선호 의원 같이 있었습니까? 대질신문 누가 대리입니까? 뭘까 찾는 거예요? 뭔 얘기인 거예요? 추측성 정보가 많아서 추측상 정보가 많아서 자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측성 정보가 많대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기를.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김경시 의원 지금 세 번째 경찰 출석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추측성 보도로 안타깝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3명, 김경시 의원, 강선우 의원, 그리고 남모 전 사무국장 이렇게 3명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대질신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질신문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김경시 의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금 이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한 게 보면 4년 전의 일이고 지금 김경시 의원이 대부분의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면서도 보면 굉장히 강한 자신만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 경찰에서 뒤늦게 부실 수사하고 넉장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시 의원이나 강선호 의원이나 그리고 중간 전탈직 역할을 맡았던 그 사무국장 사이에 어느 정도 알리바이도 벌써 입을 다 맞춘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김경시 의원을 상대로 해서 경찰에서 어떠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어떤 조금 신빙성 있는 진술을 얻어낼지도 모르겠지만 벌써 본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벌써 범행일체를 굉장히 조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 오늘 수사를 마감하면서 저는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억 원 정도의 공천헌금을 줬다는 부분을 본인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굉장히 좀 중대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출국을 벌써 미국 갔다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주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 부분이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일단 인신을 구속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강선호 의원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수사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대질신문은 그 이후의 문제고 지금 강선호 의원이 곧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 구체적인 어떤 수사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2차 수사 이후에 저는 즉각적으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경찰의 어떤 수사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인 그 여당의 지금 잡음에 대한 경찰 수사의 칼끝이 상당히 무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점들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잡음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일단 김경시 의원이 출국을 했었잖아요. 그 출국 금지를 막지 못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입국을 한 다음에 입국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을 뭐 탈퇴했다, 계정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일단 김경시 의원은 아무튼 자신이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고, 한 달 만에 돌려받았으니까 그 자체가 범죄 행위죠. 그렇죠. 진술을 했으니까. 이제 그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지금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를 보면은 돈을 받은 건 확실히 보여요. 근데 또 강선우 의원 얘기는 자신은 돈을 받지도 않았다. 나중에 보고받았다. 돌려주려고 해서 돌려줬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남 전 사무국장 말로 같이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그 강선우 의원의 말이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거 말 자체로만 볼 때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돈도 받은 적 없는데 왜 그렇게 김병기 의원한테 달려가서 2022년도 4월 21일 그 녹취인데 그렇게 하소연했는지가 납득이 잘 안 되고 인과관계가 잘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3자의 여러 가지 수사를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경찰 수사가 이번에 상당히
신뢰 못 받는 것만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3명의 신명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야지 왜냐하면 서로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되게 부속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범죄 중대성 소명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걸 따지는 건데 이분들 얘기는 너무나 앞뒤가 달라요. 그렇다면 신명을 일단 확보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퍼즐을 맞춰가느냐가 중요해서 아마 경찰 수사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시 의원 3차 소환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언급 문제 살펴봤는데요.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내용을 보면서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로 가서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그냥 임명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청와대에서 인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권이나 계속 반복되고는 있지만요. 이런 흐름이 계속 가는 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텐데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런 경우는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네. 뭐 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많았고 더 심했죠. 그 자체를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이해훈 후보자의 경우가 과연 그러한 것들이 통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정도의 문제예요. 네네.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하면 되는 건데 그 이제 그 송부기관 정해서 다시 재임명 그 송부 요청한다면 그 시간까지 국회에서 보내지 않으면 임명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긴 한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 거냐의 취지들의 얘기가 네네네. 처음에 이제 소수 의원들에게 나오다가 어제 그제는 그 윤건혁 의원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김태년 의원도 이제 방송에서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네네네. 나온 상황인데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규현 수석의 얘기는 이미 야당에서 5번 공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이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그때 얘기인 것이고 피장파장의 우려가 그때 되는 얘기인 거죠. 것이고 예. 그때 이제 잘 검증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거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아마 이런 그 청와대에서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과연 내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해훈 후보자 부적합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통합을 이제 사실은 의도해서 대단히 선의로 이제 내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가 과연 장관을 됐을 때 통합이라는 그러한 이른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양극화 정치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그런 네. 선의가 제대로 과연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나빠질 수 그렇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예. 이 부분은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을 또 나서 뭐 여야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객관적으로 이해훈 후보자에게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는 우리가 봐야지 할 거예요. 청문회에서도 소명을 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도가 좀 지나치다. 네.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아파트 부정청약에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호자진에 대한 폭언, 갑질, 징역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과거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임명된 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는데 과연 민주당 정권이 청와대가 이런 인물을 임명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 보시면서요. 아파트 부정청약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이나 폭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의혹을 보자면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을 비판해놓고 자신은 로또 청약을 받았다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정책 비판과 개인의 참여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가 정말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재산 정치해오는 거 보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할 때 비판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자녀들에게 어떤 부를 세습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탈법이라든가 편법이라든가 온갖 꼼수를 다 동원을 했더라고요. 네. 또 애들이 또 군대 있다 병역 의무할 때도 보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그동안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던 곳에 또 새로운 또 근무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애들이 병역 의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편의를 좀 봐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해훈 후보자가 이 정도의 어떤 의혹이나든가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볼 땐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좀 맞다고 보이거든요. 네네네. 저는 지금 청와대의 어떤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자. 그게 국회의 의무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가 되는 게 국회에서 당연히 제대로 된 후보자라면 그리고 제대로 어떤 자료를 내고 있다면 청문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청문회 열리는 과정에서 딱 하루만 버티게 되면 결국 청문회라는 걸 통과하게 되고 청와대에서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꿈에 바라던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길이 곧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청문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국민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청문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이 요구한 그 청문회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 어떤 재청문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게 되는데 저는 아마 그 청문회를 재송부하는 그 기간을 얼마나 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게 만약에 10일 이내인데 10일 정도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할 수 있는 이런 기간들도 좀 정해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로 한다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 오신 부분이 국민 주권 정부였거든요. 국민 주권 정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반대 여론이 높고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이 정도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논란이 있다면 저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조금 현명한 정부적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모든 어떤 대통령이 원래 원했던 보수 인사를 중용해서 어떤 통합 인사하고 어떤 실용 인사를 하겠다는 부분의 구상은 좀 깨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수 인사를 재검토해서 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통합 인사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에서도 나온 얘기가 아까 이기현 홍보수석의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단 청문회 때 소명을 들어보고 본인 얘기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청문회도 하나의 절차니까 저는 청문회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굳이 청문회까지 보이콧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청문회 가서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검증을 한 다음에 청와대 워딩이 그런 거였거든요. 소명을 들어보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지금 뭐 완전히 청와대가 완전히 이 시간만 흘러가면 그 절차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시간만 흘러가면 임명하다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기현 홍보수석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뭐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국민의 반응을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판단이라는 게 뭡니까? 여론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청문회라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청문회 때 내정된 후보가 계속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런 후보들은 살아남은 적이 별로 없는 걸로 기억해요. 임명이 된 다음에도 물러난 적도 있고. 그렇죠. 되게 이제 몇 번 나오다가 그냥 사라져요. 다른 이슈에 묻혀가지고. 그럼 이제 임명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잘잘못하다 떠나서. 이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지금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공교롭게도 앞선 그 강선우 의원 역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했을 때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던 상황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청문회가 내일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명분은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부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그렇게 별로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보면 조금 뜬금없다 하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일단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가 단식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야당 대표가 조금 정치적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시기가 언제일 건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통일교 특검을 단식하는 첫날이 보면 민주당에서 제2차 종합특검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맞불 성격으로 제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계엄군 수뇌부들이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년 어떤 사형 구형까지 1심에서 내려진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특검으로 가는 부분들이 보면 지방선거용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관철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대표가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어떤 단식에 들어가게 된 부분을 보면 야당의 어떤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당내 일각에서는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제명 처분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높고 하니 이번에 단식으로 그 부분도 조금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시기를 좀 더 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 이번에 단식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이 정치적 복선이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 부분이 저는 뭐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상당히 낮지만 네. 보수 야당의 대표가 정치 결기를 조금 보여준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 정권의 초대 해수부 장관이었던 전재수 장관이라든가 또는 정동열 통일부 장관도 야인 시절이긴 하지만 통일교 천정국을 방문해 온 게 있고 그리고 통일교에서도 네. 그동안 어떤 여당에 대한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을 때도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조직 관리라든가 당내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간접시키는 부분에서 조금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기를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지금 쇄신은 제대로 안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리더십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한 단식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면이 있겠죠. 네. 제1야당 대표의 전 단식을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인데 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이 15일 시작됐어요. 예. 13일 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이 구형된 날이고 14일 새벽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날이에요. 네. 기습적으로 심야 새벽에. 그리고 15일 날 단식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14일 날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기습적인 그 제명, 그건 지난 그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심야에 제명시킨 그게 떠오르던데 기시감으로. 네.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 날 시작이 됐어요. 시기가 그래요, 시기가. 날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장동혁 대표의 갈등 관계가 당원 게시판에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올렸느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정말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태의 본질은 장동혁과 한동훈과의 대결 구도라고요. 그렇죠. 네. 그 완전히 그게 됐단 말이죠. 그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당내 여러 반발이 많았어요. 당 중진도 그렇고 당의 원로들 또 당의 소장파 물론이고 당내 그 국민의힘의 그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조차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제명하지 말아라는 그렇죠. 얘기가 많았다고 여론이 의총에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많았다고. 그다음에 장동 예. 대표가 어디 그 자신이 의 입지가 대단히 현명해진 상황이었어요. 그 단식에 들어갔다면 네. 단식은 워낙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 민주화 투쟁할 때 우리가 이 방법을 많이 봤죠.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총재가 단식을 했던 건 굉장히 민주화에 큰 영향을 그건 뭐 미쳤잖아요. 1983년도 23일간 단식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도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 2018년도 5월달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그랬죠. 드루킹 통과시켰고 네. 관철해냈고 2018년도에 또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대표를 해냈어요. 아. 다 있긴 있어요. 민주화 네네네. 이유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명분이 과연 객관적으로 가서 명분이 타당한 것인가 보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통일교 특검은 지금 민주당에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신천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단식을 한다는 게 명분이 안 맞고 또 공천원금 문제도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 하자는 게 민주당인데 정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에 명분을 세우는 게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그리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슈를 다 덮을 때 가장 좋은 이슈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이에요. 원래 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뭡니까? 외부의 자극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을 절대로 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장동혁 대표의 이 가는 길이 이게 올바로 정말 보수 정당의 이런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한 길이냐.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입장을 정확하게 7일 날 사과했습니다만 예. 윤호경과의 관계 정립 문제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여부라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했다고요. 부정선거론과에. 그걸 얘기한 다음에 단식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놔둔 채로 이렇게 단식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단식이 우리 김철원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오히려 더 이런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오해가 될지 이게 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 단식이 나중에 성과가 정말로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기대했던 것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특검 관철은 물론이고 당내 결합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엔 명분이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는 단식 투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단식을 하게 되면은 청와대라든지 여당 인사가 와서 그래도 명목상이라도 이러지 마시라 이렇게 좀 위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정치가 너무 잔인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제1당의 대표로서 단식을 하게 되면 예. 그래도 지금 4일째면 나름대로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정무 수석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득하고 만류하기도 하고 또 정청래 그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단식 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아무래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오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래도 국회의원이 지금 4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서 이번 단식에 임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어떤 대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21일 날 지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 신년 기자회견할 때 여러 가지 구상도 밝히겠지만 전국에 대한 구상도 밝히겠지만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을 물을 거거든요. 네네네. 그때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이효훈 후보자에 대해서 내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은 또 이효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신년 간담회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싶었던 전국 구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게 너무 폄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저는 당 내부에서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에서 보면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어떤 내부 반발을 어떤 무마하기 위한 그런 단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저는 꾸준히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좀 찾아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찾아가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조금 정치적 화해를 좀 시도할 필요는 있다. 특히 아마 특검에 대한 것을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단식이기 때문에 예. 당 내부에서는 일단 아.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금 힘을 모아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단계 논란 관련해서도 그동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위법하고 조작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단계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족이 연루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또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을 하면 되는 거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자꾸 이렇게 편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아마 본인이 스태프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대표처럼 단식 또는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단계 논란을 끄집어내서 어떤 망신 주고 제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마 그 부분이 기분 나쁘겠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본인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위로도 하고 나름대로 정치적 화해의 길을 걷는 게 어떨까. 또 그날 예. 아마 이준석 기획신당 대표까지 함께 한다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장동혁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기획신당 대표 이 세 명의 분이 앉아가지고 하루 정도의 어떤 뭐 동조 단식을 할 수도 있고 한 이런 네네. 부분들이 저는 보수의 어떤 결집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에게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또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적 판단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네. 필요하고 이번 단식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걸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전국에 굉장한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를 어느 정도 끌어안는 이런 포용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나와서 당을 새로 만드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좋다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당을 나와서 탈당을 해서 이제 정치 세력화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요.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아 보이고 탈당을 해서 정당을 만드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에 같이 가느냐 이제 그 당내에서 계속 투쟁을 해 나가냐의 문제인데 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당원 게시판 얘기들 합니다만 이 본질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게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기 찾아가서 동조 단식한다 이건 상상 못해요. 아.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네. 예, 거기 가서 같이 하루를 단식 동조를 한다고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지금 이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예요. 지금 이제 그 체포방해 혐의라든지 국무위원들 그
표결 방해했던 거,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징역 5년이 나왔잖아요. 1심 네. 판결이 처음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내란 재판에 대한 구형이 있었고, 네. 앞으로 이제 사형이 윤석열 전 났죠. 대통령에 대한 이 지금 이 재판 이슈가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올 거라고요. 한덕수 전 총리 나올 네, 거죠. 네, 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말이죠. 장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당장은 뭐 지지도 받고 이 뭡니까 이제 네.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도를 가야 돼요 이럴 때는. 엄발의 오줌누기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그 길을 의식할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정치를 네. 어떻게 합니까? 정치가 생물이란 말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한 정치를 그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이제 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할 리도 없고. 네, 네, 제가 볼 때 네.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 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같은 길을 갖는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런 판단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태도를 바꾸면 완전하게 환골탈태해서 인식을 바꾸고 정말로 지난 7일 같이 그렇게 어중간한 사과하지 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밝히고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얘기하고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지지층이 떨어지면 거의 중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그 부정선거는 계속 주장해 왔지만 사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준석, 장동혁, 한동훈이 같이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네네네. 그걸 아주 자꾸 당원 게시판이 어떻게 하고 뭐 이거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부차적인 요인들이겠습니다만 역시 그건 본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잡음이 꽤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자련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